누구의 나이? 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와우. 저는 사춘기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막 공부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알아가면서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나는 마치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대체 이 세계를 살아가는 나는 대체 뭘까? 그리고 나는 왜 얘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가? 그리고 내가 나라는 걸 나는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겼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쵸, 동의하시죠? 네.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정말 이런 자로 저한테는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사춘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지금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왔고, 단순히 추상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저번 학기부터는 신경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면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거를 좀 더 구체화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 강연 제목이죠. 내가 나인 걸 어떻게 알까? 나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죠? 몰라요. 그러게요. 나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걸 이제 기억과 뇌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들어서 제가 새롭게 가진 커넥트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교육을 지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 고민을 했었죠. 뭐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쪽에서는 나름대로 프로이트가 자기의 이론을 들어서 자아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도 했고, 뭐 철학 쪽에서 보면은 체험하는 내용의 변화에도 동일성이 지속되는 어떤 의식의 통일체가 자아다라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서 바로 동일성이 지속된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아란 자기 통일성을 갖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바로 과거에서부터 지금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내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나라는 어떤 지속적인 기억을 유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나라는 이런 지속적인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약간 재밌는 영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셨나요? 네.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이 라일리라는 여주인공이 나와서 자기 머릿속에는 5가지 감정을 가진 애들이 살아요. 그래서 보시면 라일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정말 수없이 많은 기억의 구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라일리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구슬에는 라일리의 어떤 시점에 특정한 기억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기억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또는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라일리에게 정말 중요해서 자기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어떤 핵심 기억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핵심 기억이 라일리의 어떤 성격이나 정체성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핵심 기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동일성, 나에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 개념과 연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해서 이걸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바로 뇌과학적으로 뇌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는 나를 그러니까 자아를 그러니까 나라는 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정의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라일리도 어떤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몸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어디죠? 머리요. 좀 더? 네. 뇌예요.
그 신경세포들이 구슬처럼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기억이 그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식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개념을 가져올 건데 잘 보세요. 커넥텀이라는 거예요. 커넥텀이 뭐냐면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한번 지도로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이 뇌에서 신경세포들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자체가 기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신경세포가 만나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억이 저장되고 그거의 총합체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뇌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단백질. 근데 그렇죠. 아직도 그래요. 우리의 뇌는 이렇게 귀여워요. 신경세포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냥 크게 보시면 머리랑 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머리카락 같은 게 나 있고 꼬리에는 어떤 발 같은 게 있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가지돌기라고 부르고 여기에 꼬리를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축삭돌기의 발 부분을 축삭말단이라고 부르는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꼬리로 쑥 보낸 다음에 발에서 다음 세포한테 뿅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도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근데 그런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좀 더럽긴 하지만 신경세포의 발과 뒤에 있는 신경세포의 머리카락이 만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불러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시냅스라고 부르고 여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세포끼리 의사소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보셨던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기 머리카락을 뭐라 부른다 했죠? 네,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이 길다란 전선같이 생긴 축삭돌기로 자극을 신호를 전달해요. 어떻게 전달하냐면 바로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합니다. 왜냐면 빨리 전달해요. 되거든요. 훅!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시냅스. 네, 시냅스에서 이 전기 신호가 어떤 이런 화학적인 이게 소포 모양을 가져왔는데 소포에 둘러싸인 어떤 화학 물질로 변환이 돼서 화학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전기 신호가 먼저 오죠. 첫 번째로 전기 신호가 먼저 오고 그거를 걔가 여기에 있는 이 시냅스를 탁 하고 자극을 하면 여기에 있던 소포에 둘러싸여 있던 화학 물질들이 방출이 되는데 그 화학 물질들이 뭐냐면 혹시 막 도파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도파민, 세로토닌 그렇죠. 여기 심리학 하는 분이 잘 알고 있는 에피네프린이고 노르에피네프린 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러요. 시냅스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얘네가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소포 같은 데에 쌓여 있어요. 실제로 얘를 소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전기 신호가 와서 시냅스를 자극을 하면 소포가 화학 신호의 형태로 그러니까 신호가 전기 신호에서 화학 신호로 변환이 되는 거죠. 화학 물질이 방출이 되면서 전달이 되는데 얘가 던졌잖아요. 앞에서 신호를 보냈으면 얘가 받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애들의 이름이 바로 수용체예요. 마치 글러브같이 생긴 애들이 앞에서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끼리는 이렇게 첫 번째로 전기 신호가 오면 화학 신호로 변환을 해서 뒤에 있는 애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잘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경세포의 구조랑 얘네끼리 만나서 연결이 돼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거가 대체 기억의 저장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와우. 왜 해맑까요? 한번 모양 좀 그래요. 해가 맞아요. 모양이어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해가 모양 같진 않아요. 사실 많은들의 눈은 좀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해마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게 해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기억에 관한 우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곧 여러분들의 일이 될 텐데 자, 우리가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습니다. 학기 초에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신경세포는 말이지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로 신호 전달을 해 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근데 마치 우리에게 그 말은 하나의 사건처럼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오죠. 네, 그거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딱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배운 지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언제죠?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 시험 기간이 되면 그거를 우리는 머리에 넣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보고, 읽고, 쓰고, 다시 보고 하면서 계속되는 그런 지식에 대한 자극을 계속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냥 처음엔 스쳐서 야, 신경세포가 어떻게 신호 전달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다가 툭 치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네, 바로 나오겠죠. 전기 신호, 뭐 화학 신호 이렇게 한다. 왜냐면 그래야 시험을 잘 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이 장기적으로 저장이 되었다라고 보겠죠. 근데 그 과정이 실제로 우리 뇌에서 세포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 평소에 이게 어디냐면 아까 보셨던 의사소통하는 부분 바로 시냅스를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신호를 보내는 애고 뒤에 있는 애가 신호를 받는 애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로 구분했듯이 전기 신호가 먼저 오면 두 번째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하면 뒤에 있는 애가 받아주죠. 수용체가.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모습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극을 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크게 신경 전달 물질이 옆에서 볼 때와 다르게 좀 더 많아졌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내는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받아주는 애들도 많아져야겠죠. 수용체의 뭔가 민감도라든지 아니면 숫자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도 많아지고 뒤에 있는 수용체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냅스 자체가 뚱뚱해집니다. 좀 더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가 더 왔을 때 좀 더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시냅스가 장기적으로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시냅스의 장기 강화, 즉 우리의 기억이 뭔가 저장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저장도 하는데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갔어. 찌푸리고 이렇게 돼. 이렇게 기억을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잃어버리기도 하죠. 잃어버릴 때도 시냅스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기억을 읽는 과정은 아까 우리가 시험이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생각 안 하죠. 네. 그럼 더 이상 우리 머리에 자극이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러면 처음보다 자극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방출되는 양도 적어지고 받아주는 애들도 사실 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체의 수가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시냅스가 장기적으로 저하되었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래서 장기 저하 시냅스 자체에 수용체의 수가 줄고 이랬을 때 시냅스는 장기 저하되었고 이럴 때 우리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제거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이 뇌에서 신경세포들끼리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가를 알아봤는데 기억은 이렇게 외부 자극의 양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면서 기억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경세포들 간의 시냅스의 변화에 의해서 기억이 생성되고 제거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하나의 시냅스만 본 거잖아요. 우리의 뇌에는 신경세포가 무려 1000억 개나 존재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1000개나 존재하고 각 신경세포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냅스를 1000개에서 1000만 개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그럼 단순히 어떤 그 시냅스 하나가 우리의 기억을 다 저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끼리 연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기억이 생기고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억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자체가 우리의 기억이 아닐까라고 하는 아까 미리 언급했던 커넥텀이라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신경세포들끼리의 연결이 기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게 자아랑은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예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알츠하이머 많이 아시죠? 이거의 증상을 약간 기억적인 측면에서만 가져와 보면 처음에는 뭐 오늘 밥 뭐 먹었지? 뭐 이런 단순한 기억에서부터 내 집이 어디였지? 이런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원래 내가 친했던 친구를 못 알아본다든지 가족을 못 알아본다든지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결국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을 잃어감에 따라 자아가 뭔가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뇌에도 구조적인 모양에도 벌써부터 커다란 차이가 있고요. 좀 더 우리가 배워본 지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의 기억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려면 신경세포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에 걸린 뇌를 살펴봤더니 신경세포를 지탱하는 구조도 이미 다 무너져서 얘 안에서도 신호전달이 안 되고 얘랑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시냅스도 다 어그러졌죠. 이래서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면 기억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뭔가 자아에 대한 인식도 하기 어려워지는구나를 약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그리고 그거의 원활한 신호 전달이 우리의 기억과 자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넥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방금 말한 것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커넥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끼리 어떻게 연결을 맺고 있나를 다 밝혀서 지도로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시냅스가 강화되고 약화되기도 하는 것처럼 시냅스 간의 연결 강도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우리가 경험을 정말 다양하게 하잖아요. 자극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넥텀이 저는 이제 우리의 이런 신경 세포를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뇌를 살펴봐도 출생 때랑 유아기 때랑 사춘기 때 뇌의 연결 방식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나고부터 이제 유아기 때까지는 우리 뇌 구조, 즉 커넥텀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사춘기 이후부터는 어떤 뇌의 구조의 모양이, 신경망의 모양이 쭉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은 변화하지만 큰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커넥텀을 연구하시는 승현준이라는 박사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큰 구조, 커넥텀이 유지되는 거를 약간 강바닥이라고 비유를 하셨고 거기서 신경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를 강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처음에 강바닥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강물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이 강물의 흐름은 뭐 비가 많이 온다던가 뭐 햇빛이 쬐다던가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죠. 그 강물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강바닥도 조금씩 그 모양이 변할 거예요. 하지만 그 큰 구조는 변하지 않겠죠. 뭐 살짝 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은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뇌와 닮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뇌에서 신경활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자극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커넥텀의 모양도 조금씩은 변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커다란 어떤 커넥텀, 큰 구조로서의 커넥텀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게 우리의 고유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약간 커넥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경망을 유지하는 것이 사춘기 이후에 형성된 어떤 신경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그 사실이 마치 라일리가 자기의 핵심 기억을 통해서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기억이 새롭게 경험에 의해서 생성되고 사라지고 하면서도 자기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즉 나라는 기억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강연을 통해 정의를 해보았는데 너무 빨라서 약간 다 잘 따라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직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어요. 자아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뭐 신경망이 유지되고 그 기억이 유지되는 게 나다라는 정의를 내렸지만 사실 내가 나라는 걸 바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경험을 한 걸 기억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의 주체가 바로 나다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제가 계속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